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를 놀리는 사람을 어떻게 대처할까에 대해서 함께 우리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우선 나만 당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은 남이 놀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당하고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들 중에서 갑자기 누가 나를 때리면 모든 사람들은 다 맞대응해서 상대방을 때릴 것 같지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때려도 일단은 그냥 맞거나 달아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그럽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한 대 때렸는데 나도 한 대 맞대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결국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누가 나를 놀리고 누가 나를 공격한다는 거는 누가 나를 때렸을 때와 똑같습니다. 누가 나를 때렸을 때 그거를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나를 놀렸을 때도 폭력적으로 대항하거나 갑자기 화를 내거나 하지 않고 유연하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하지 않고 참았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놀리거나 공격했을 때 그 순간에 함께 맞대응하지 않고 참는 거는 굉장히 훌륭한 능력인 거지요. 다만 그러고 나서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고 놀렸기 때문에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속상하고 화가 나다 보니까 만약에 그때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속상하고 화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상상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과거에 있었던 일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에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을 했고 상대방은 나를 더 심하게 놀리고 그래서 내가 화를 냈는데 상대방이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서 내가 더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라고 가정하는 스토리로 간다 그러면 참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일일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당당하게 맞대응하는 게 과연 지혜로운 일일까요? 사실은 참았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더할 나위 없이 지혜롭게 과거에 행동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맞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나를 놀리는 대부분이 없는 일로 놀리는 게 아니라 있는 일로 놀린다는 거예요. 누가 굉장히 신장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어요. 누가 키가 작은 거를 놀려요. 맞대응하지 못해요. 사실이니까요. 말투가 되었건 성격이 되었건 공부가 되었건 사람들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놀리기 때문에 맞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나의 약점을 갖다 더 확대시키는 거다가 보니까 순간적으로 위축되고 기가 꺾여서 더 그 놀림에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그 놀림에 대처하지 않아서 내가 죽을 것처럼 괴롭다. 그 생각만 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든 해결을 하건 피하건 대처를 갖다 해야만 되는 겁니다. 성인 ADHD의 증상은 세 가지로 이제 나타나게 돼요. 첫 번째 증상은 과잉 행동이에요. 이것저것 과하게 많이 해요. 적극적이에요. 뭔가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는 안 해도 되는 거를 갖다 하게 돼요. 혹은 너무 분주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놀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조금 있지요. 두 번째 증상은 충동성인데요.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미 그 소재가 지나갔어요. 이제 얘기가 끝났는데 나는 충동적이어서 계속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도 놀림의 대상이 될 수 있지요. 마지막 증상은 부주의인데 부주의의 가장 커다란 일이 일상생활에서의 실수예요. 뭐 예를 들어서 망하지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송아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요. 말도 굉장히 많이 실수해요. 물건도 굉장히 많이 떨어뜨려요. 성인 ADHD 분들 중에서는 길을 걷다가도 앞에 있는 돌을 못 보고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세요. 일상생활에서 잦은 실수가 일어나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놀림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남들이 놀릴 때도 대처하는 게 잘 안 돼요. 누가 놀리잖아요. 그때 갑자기 할 말이 생각이 안 나요. 머리가 멍해지면서 집중이 흐트러져요. 그러고 또 굉장히 속상한 경우도 있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놀리거나 비꼬는 얘기를 했을 때 성인 ADHD인 분들은 미세하게 그거를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치를 못 채요. 그러면 지네들끼리 키득키득 대면서 내가 눈치를 못 채는 거에 대해서 또 돌려 까면서 놀려요. 그래서 성인 ADHD인 분들 중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혹은 자신이 알게 놀림의 대상이 되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근데 때로는요, 이게 남들이 놀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함께 매일 사는 가족이 놀려요. 그러면 진짜 속상해요. 성인 ADHD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의할 때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가 보면은요, 잠시 멍해져요. 그럴 때 갑자기 자기 순서가 들어와서 묻잖아요. 그건 대답을 못 해요. 그러면은 가볍게는 놀림을 받고요, 좀 심해지면 질책을 받는 경우도 있게 되지요. 보통 이렇게 남을 놀리는 분들은요, 일종의 자아도취가 돼요. 남을 놀리고 자신이 웃고 혹은 주위에 다른 사람도 있어요. 웃어요. 그러면 자기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지니까 자신의 기분이 좋고 웃긴 상황을 이어가려고 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남을 놀리는 거를 중단하잖아요. 내 즐거움이 중단되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기쁨을 중단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쭉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놀리는 분들은 스프링과 같아요.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나를 때리거나 소리를 지르면 놀리다가 멈추고 화를 내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그만해 할 때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까봐 웃으면서 그만해 하지, 정색을 하고 그만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웃잖아요. 그러면 말도 안 되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쟤도 재밌어서 웃나 보다. 말로는 하지 말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지도 재밌으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겠지? 하고 더 놀려요. 그리고 마지막은 모임 같은 데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예능 프로 보다가 보면은요, 예능 프로 진행자가 어느 한 사람이 빵 터지는 날이 있대요. 그러면은 어떤 진행자는 빵 하고 터지는 사람을 계속 물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능에서 빵 하고 터지는 게 대부분 뭔지 아세요? 실수하는 거예요. 그날 그 사람이 분위기에 맞지 않게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게 웃음을 줄 수 있잖아요. 예능 프로 진행자는 그 사람을 계속 써먹어요. 우리가 가지는 모임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 하나 놀려서 사람들이 웃기 시작하잖아요. 자기가 뭔가 사람들을 재밌게 했으니까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로 인해서 그 분위기가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갖다 계속 이용하고 싶으니까 누군가를 놀리는 거를 멈추지를 않아요. 네, 맞습니다. 둘이 있을 때 꼭 남을 갖다 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둘이 있을 때 놀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나한테는 그러는데 남한테는 그러지 않아요. 또 똑같이 내가 실수를 했더라도요, 나를 놀리는 사람이 있고요, 괜찮아 하면서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최근에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안 됐구나 하고 도와줄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은요, 누가 최근에 좀 안 좋았던 거나 흑역사를 얘기하잖아요. 재미있어 해요. 그러면서 그 부분을 갖고 그 사람을 조금 놀리거나 조롱해요. 그러면서 나는 저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데, 나는 그러지 않는데 쟤는 그런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조금 못났고 나는 잘났다고 생각해요. 놀리면서 자기 자존감을 확보해요. 그러니까 남이 낮아지는 만치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진짜로 누군가를 만나는 이유가 누군가를 놀려먹고 조롱해서 자기 기분이 좋아지려고 누군가를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기분 나쁜데 계속 만나자 그러면은 안 만나주겠지요? 식사를 사준다, 뭐를 해준다, 어디를 구경시켜준다 하면서 결국은 놀려먹고 조롱하는 기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조금 더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학교 다닐 때 A가 B보다 공부도 잘했고 집안도 잘 살았어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는 B가 더 성공했어요. 모임 같은 걸 가지게 되면은 꼭 A는 B가 학교 다닐 때 실수했던 것만 사람들 앞에 얘기하면서 같이 와와와 웃어요. 지금은 네가 더 잘 나가지만 학교 때는 내가 너보다 더 잘 나갔다는 거로 우월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분들 중에서는
동창회 같은 거 가게 되면은 되게 속상해하고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는 동창회에 가지 않는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사실 참 어려워요. 우리가 뭐 유튜브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하게 되면은 나를 놀려먹는 사람에 대해서 명확하고 단호하게 목소리를 올리지도 않고 화도 안 내면서 대처하고, 상대방도 거기에 대해서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놀라운 기술과 화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되냐? 그 모든 놀라운 기술과 화법은 우리 인간이 전부 다 저마다 다른 성격을 갖고 있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걸 전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누가 조금만 놀려도 과도하게 화를 내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돼요. 조금만 놀리는 듯 하거나 조금만 이상하면 화를 내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놀리지 못하는 대신 그분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사람들이 다 싫어하게 되겠지요. 피해의식이 있는 거로 오해받게 될 수도 있어요. 놀림을 받는 분들은요, 대체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분들이에요. 참을성이 있고 마음도 여리고 선한 사람들이 놀림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를 놀렸을 때 눈에는 눈으로 맞대응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게 어렵기 때문에 진짜 죄송하지만 놀림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거, 약간의 소극적 대응은 할 수 있어요. 보통 누가 놀리잖아요. 많은 분들이 웃으면서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상대방은 웃으면서 하지 말라는 거를 갖다 굉장히 약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차라리 누가 놀리고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행동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아무리 눈치가 없는 사람도요, 자기만 막 놀리고 있는데 놀림을 받는 사람이 웃지도 않고 화도 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한 3분만 가만히 있지요. 다들 그때는 뭐가 잘못됐구나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또 마음 약한 분들이 선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게 놀림 받고 나서 집에 가면 생각나거든요. 카톡을 보내요. 또 창문으로 보내세요. 여기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놀림을 받았다는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 이러면 보통 남을 놀리는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하냐 하면요, 안 놀렸는데? 너 그걸 그렇게 받아들일 줄은 얘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또 나쁜 사람들은요, 내가 쓴 장문의 카톡을 연판장처럼 쫙 뿌려요. 내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구구절절히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장문의 카톡과 문자를 보내잖아요. 길게 보내면 길게 보낼수록 제3자가 읽게 되면은요, 왜 이렇게 이렇지? 하는데, 그 상황을 갖다 남을 놀리는 나쁜 사람들은요, 굉장히 또 곡해해서 얘기해요. 야, 나는 이거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얘가 나한테 이런 거를 보내더라? 참 웃기지? 하면서 나를 또 궁지에 빠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문자로 오늘 이래서 내 기분이 좋지 않았어 라고 표현하는 거는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길게 보내지 마세요. 그냥 한번 오늘 진짜 기분 나빠서로 끝나는 거고요. 상대방이 왜 했을 때 설명하지 마세요. 설명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 자기 잘못을 알고 뉘우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설명하다가 보면은 결국 놀리는 사람들의 전투력은 상당하기 때문에 설명하다가 보면 말려요. 말리다가 내가 페이스를 잃거나 실수하잖아요. 그거를 갖고 나를 소문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나 카톡으로 할 때는요, 아주 짧게 내가 굉장히 불쾌했고 다음에 이런 불쾌한 감정을 내가 느끼고 싶지 않으니까 그거를 그지 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요 내용만 딱 들어가면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느끼는지 설명을 하는 순간 나는 약자가 돼요, 보통. 그리고 만약에 이게 친구들이 4명 이렇게 모이는데 유독 이 사람이 나를 많이 놀려요. 그럴 때는 사실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요, 그래도 내가 믿을 수 있는 선한 친구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나를 놀리는 애한테는 직접 얘기해도 어차피 막무가 낼 것 같아요. 그런데 나를 굉장히 아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 한두 명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모임이 있을 때마다 사실 나는 얘가 이렇게 해서 되게 힘들었어. 그래서 모임에 나갈까 말까 고민도 하게 되기도 했어. 그래서 진짜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얘가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내 방패막이가 되어주렴. 보통
한 명이 말렸을 때도 말 잘 안 들어요. 그러나 둘이 그러지 마, 네가 너무 하잖아, 그러면은 그때는 말을 듣기도 하고 기분 나쁘다고 해서 나가기도 하지만 기분 나빠서 나가면 좋지요. 다시 안 봐도 되니까. 그런데 참다가도 아무리 착한 사람도요, 어느 순간 화가 나게 되면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엄청 화를 내게 될 수도 있지요. 만약에 이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을 다시 안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사이가 나빠지는 수밖에 없어요. 사이가 나빠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싸우는 거예요. 걔가 다시 나를 보게 됐을 때, 내 얼굴을 보게 됐을 때 걔가 받는 타격이 크잖아요. 걔는 나한테 다시 연락하지 못해요. 놀림을 감수하는 착한 분들은요, 남들한테 미움받는 거를 너무 싫어해요. 나도 다시 걔한테 연락하지 못하고 걔도 다시 나한테 연락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안 만나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적으로는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남들도 다 싫어해요. 그 사람한테 싫어한다고 얘기하면은 귀찮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주는 척하라고 그냥 웃어주는 거지요. 보통 내가 진짜 지독하게 싫어하는 사람은 남들도 싫어하니까 그렇게 내 평판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안심하고 한번 확 달라지셔도 돼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는데 용기가 없어서 얘기하지 못했다, 그럼 내가 그거 해주고 그 사람을 다시 안 보게 되잖아요. 나머지 사람들도 굉장히 다 나를 좋아하고 위로해 줄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가장 힘들어요. 말을 줄이면 돼요. 결국 이건 뭔가 하게 되면은요, 서로 재밌는 대화를 하고 서로 상처받지 않는 대화를 하다가 뭔가 내가 재미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뭔가 말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뭔가 불필요한 말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말 안 하고 있는 침묵에 조금만 익숙해지게 되잖아요. 말이 줄어들면은 남을 갖다 불쾌하는 말도 분모가 줄어들면 분자가 줄어들듯이요, 저절로 줄어들어요. 또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를 말씀드리면요, 대체적으로 남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돼요. 근데 남을 놀리는 분들은요, 상대방이 웃으면서 하지 말라 그러면은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남이 그냥 놀리지 말아달라, 싫어 하면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첫 번째인 거예요. 그 다음은 뭔가 하면은 내가 예상한 거와 다른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냥 멈추면 돼요. 웃기려고 누구를 놀렸는데 예상한 반응이 안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더 놀려요. 뜻대로 안 되는데 하는 순간, 아, 이거 부적절하구나 하고 그만두면 돼요. 내가 뭔가 누구를 놀리건 얘기했을 때 딱 하고 침묵이 오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땐 그냥 멈춰야 돼요. 그런데 남을 많이 놀리는 분들은 침묵을 잘 이기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얼어붙은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더 과하게 놀려요. 그리고 놀리다가 상대방이 뭔가 한마디 하면은 내 머릿속에서 딱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 너무 예민한 거야. 왜 그것 갖고 그러니? 라는 말이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순간, 아, 멈춰야 돼 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 줘야 돼요.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너무 기분이 나빠서 나를 만나기 싫대요. 나를 용서해 주기 싫대요. 상대방이 진짜 내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화가 난다. 당분간은 그 사람 눈에 안 띄워줘야 돼요. 또 나는 빌었어요. 잘못했어. 그러나 상대방은 나를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용서받기 위해서 비는 거를 중단해야 돼요. 용서받기 위해서 빈다는 거는 결국 뭐냐? 용서받지 못하는 나의 상태가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편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자꾸 더 나는 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용서를 강요하게 돼요. 그러면 상대방은 더 싫거든요. 내가 이만큼 빌었는데 왜 쟤 나를 용서를 안 해주지? 하고 내가 화가 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심과 죄책감을 갖다 어떤 윤리 철학자들은 이렇게 분류해요. 가장 커다란 윤리적인 기준은 보상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굉장히 미안하다고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으하하 하면서 나는 옛날과 똑같이 지내고자 원해요. 나는 미안하다고 말을 하지만 나는 미안함의 대가로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한테 미안하기 때문에 이만큼 내 마음이 아파는 보상이 아닌 거예요. 내가 잘못한 짓 해놓고 내 마음이 아픈 거는 상대방에 대한 보상이 아닌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얘가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보상을 갖다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얘는 잘못했다고 느끼지 않으면은 이런 손해를 감수할 리가 없어 라는 의미의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또 조심해야 되는 건요. 일단 내가 왜 그런 논리는 실수를 하게 됐는지 한 번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이 그거를 받아들여 주지 않잖아요. 더 자꾸 자세히 설명하려고 그래요.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상대방은 생각해요. 넌 아직 네 죄를 모르는구나. 또 마지막으로 그럼 어떤 분들은요 자꾸 물어봐요. 너 그게 왜 기분이 나쁜데? 그거를 나한테 잘 설명을 해줘야지 내가 네가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 알지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상대방은 그게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렇게 놀려먹고 나서 왜 내가 기분이 나쁜지를 모른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나를 설명하지도 말고요. 필요 이상으로 설명해 달라고 자꾸 얘기하지도 마세요.